이제 민족운동과 기독교 단락입니다. 민족운동과 기독교의 이 중요한 세 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동청년회입니다. 이 상동교회의 청년회이면서 감리교 전체를 보면 에빗 청년회의 성동교회 지부의 성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분이 이제 전덕기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이 교회 자체, 아까 그 봤던 시병원 교회 그 옆에 있던 교회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여기 지금 이쪽이 병원이 있는 거예요. 이 병원에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이분이 담임으로 이제 계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을사조약 1905년 을사늑약이 있을 당시에 이제 구국기도회를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국기도회를 대한문 앞에서 그 광경을 보고 당시에 예수교를 모르던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교가 이렇게 애국적이구나 하는 그 인상을 갖게 만들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구국기도회가. 그래서 그 구국기도를 매일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면 구국기도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구국기도에 아마 효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동청년회의 이 전덕기 목사가 1905년에 을사늑약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 때 이 전덕기 목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동청년회 안에 청년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청년회 활동을 같이 했어요. 일종의 교회가 당시의 청년들 또는 우국지사들의 우산이 되어줬던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하면 일본 경찰이나 아니면 개화당을 핍박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의 이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회영, 이시영, 그 다음에 이준, 이상설, 이갑, 이동희, 김구, 이승만, 박용만, 정순만, 이성훈, 이런 한국 근대사의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들이 상동청년회. 그러니까 상동청년회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냥 거기에 멤버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이 전덕기 목사님. 아까 우리 잠깐 회담을 했지만, 감리교가 그런 이 굉장한 이 역사적인 그 프라이드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중심이 되어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가 열릴 때 1905년 을사늑약은 당시에 대한제국의 주권자인 고종 황제의 주권자의 의사가 담겨지지 않은 그러한 일방적이고 찬탈에 가까운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밀사를 파견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이그의 밀사 파견을 이 고종 황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와 같이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파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계시죠. 이 한국인들만은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모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일본 이 당시에 그 한국 통감부의 감시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의를 했다가 잡히면 그 실행이 불가능해지죠.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이분들이 이제 헤이그 밀사들이죠. 이준, 이상설, 이분들이 상동청년회입니다. 그리고 이 약간 젊어 보이는 이 사람이 이휘종이에요. 이분이 의학에 상당한 재능이 있던 4개국어 정도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정부 파견 관료였어요, 관료. 이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오늘날 공무원 중에는 이런 외교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외국어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게다가 거의 첩보원 수준의 어떤 이 당시의 외국 정황들에서 밀사들의 그 만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이준 이상설은 정사부사라면 이 사람은 사실은 이 국제사회에 이분들의 뭔가 발언권을 획득하기 위한 현장의 그 책임자 같은 이휘종이라고 하는 분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다 수행했던 굉장한 수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 호머 헐버트 선교사. 이분이 이제 합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파견이 되냐면 전득기 등이 상소를 올려요. 황제에게 헤이거 밀사를 파견합시다. 라고. 근데 상소를 올리는데 옛날 같으면 상소가 그냥 이렇게 임금한테 이렇게 상주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정부를 거쳐서 이제 성정원에 이제 도성지에 갔다가 도성지가 이렇게. 근데 거기 통감부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런 상소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지. 몰래 가야 되는데 임금을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황제는 아무나 아련이 안 됩니다.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상소를 전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 전득기 목사 등이 작성한 상소를 이회영을 거쳐서 그 다음에 침전내인 김상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상궁이 전득기 처이종 여동생이었어요. 처의 이종 여동생. 그러니까 전득기의 부인의 이종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의 딸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렇게밖에는 몰라요, 현재는. 그게 근데 뭐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뭐 어디에다 감추고 치마에 이런 거는 몰라요. 모르지만 여튼 어떻게 해서 그게 침전내인이니까 침구를 봐주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아마도 전달이 됐겠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그 이상설에 대한 외교 신임장과 러시아 황제에 보내는 친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헐버트 선교사에게, 그러니까 임금이 쓴 친서를 또 침전내인에 이렇게 또 역으로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게 또 침전내인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임금 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뭔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조사를 할 수 없는 사람. 헐버트는 설마 저 사람이 그런데 인벌브가 됐겠냐, 그런 게 있죠. 이제 이 헐버트의 감리교 소속 선교사이기 때문에 전득기하고 합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친서들을 가지고 이상설의 외교 신임장과 러시아 황제 친서를 전달하고 자기는 미국 대통령 친서를 들고 나가는. 그래서 이거를 헐버트에게 전달하고 바깥에 있던 이갑, 안창호, 이동희, 이회영, 이시영, 뭐 이런 이상설 이런 사람들은 이준 이상설이 정부 파견이지만 밀사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있잖아요. 그 여비가 필요하다. 그 여비가 만만치가 않은데 정부 파견이면 당연히 국고에서 나가지만 이준하고 이상설이 개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고 그 모금을 합니다. 그 모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거를 상동청년회가 전득기 목사가 중심이 됐던. 그러니까 이 헤이거 밀사 사건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한국 근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상동청년회입니다. 또 하나가 YMCA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월남 이상재 선생, 그 다음에
윤치호, 그 다음에 신흥우, 그 다음에 이 사람 브로크만, 이 윌리엄 브로크만의 동생, 브로크만, 이 사람 형제예요, 형제. 형, 동생, 브로크만. 이 사람들 이제 YMCA 그 국제 기관의 총무였던, 그리고 이상재 선생.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상재 선생은 장로교인이었죠. 이 사람은 남감리교, 북감리교 이렇게 각각 YMCA를. YMCA는 뭐 국제기구로서 당연히 해외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가 신민회입니다. 신민을 만든 사람이 이 북장로교. 이제 지금 우리가 나오는 게 이 교파별로 딱 그렇게 나누어진 건 아니지만 그 중심이 되는 이 세력이, 이 교단이 있는 거죠. 북장로교가 이제 안창호가 만들었던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는 이제 이 신민회의 전덕기 목사도 이제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양기탁. 이 양기탁이 안창호가 1907년 신민회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신민회 조직이었던 관련된 걸 다 만들고 한국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전덕기 목사를 만나고, 전덕기 목사를 통해서 양기탁을 소개받습니다. 그러면서 양기탁을 대표로 세워요. 대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점조직으로, 처음에는 이제 이게 김구, 이 상동청년의 멤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희, 이제 처음에는 이런, 이 양반들은 그 한국민족운동에 정말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민회, 이분들의 사실은 그 뒤에, 이 신념과 이념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안창호예요, 안창호. 근데, 오늘날 이 안창호 선생의 이 중량감은 실제로 당시의 중량감에 비해서 너무, 폄하되어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어. 사실은 안창호를 기억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 일반 전반에 보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민회를 공개 조직으로 할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공개 조직으로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당시에는 이제 한일 병탄의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통감부, 일본의 감시와 그 다음에 보수적인 세력들, 개화당이라면 무조건 공격하는, 역적이라고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보수적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으로부터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서 이제 비밀 조직으로 하고, 근데 비밀 무슨 게릴라 조직이거나 아니면 테러 조직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 부국 강병, 그 다음에 실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이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무력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거가 중심이 돼서 비밀스럽게 조직된 그러한 단체가 아니에요. 다만 일본과 그 다음에 보수적인 세력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그래서 와해될까봐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대한자강회나 대한협회 같은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보수적인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아서 와해되고 해산되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로 하자, 그렇게 돼요. 여기에 이제 이갑 선생, 임치정, 윤치호, 그 다음에 이제 안창호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 남강 이승훈 장로님, 이런 분들이 신민회의
이제 근데 이 신민회가 사실은 이 백오인 사건의 연루가 이게 알려져요. 비밀 조직이 어떻게 알려지냐면 이 테라우치 마사다키라고 하는 초대 조선 총독 그걸 암살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그게 백오인 사건의 개요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초대 헌병 사령관 겸 경무총관입니다. 이게 헌병 경찰이에요. 헌병이자 군인이자 경찰 치안 업무를 하는 헌병 경찰이라는 이 초대 경무총관 아카시 모토지로 나중에 이제 대만 총독이 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본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테라우치 총독의 암살의 모의라고 하는 풍문을 입수했다. 그래서 그 풍문을 입수해 가지고 첩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주에 이재윤 그 다음에 등을 미행을 해가지고 암살을 계획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해서 가명학교 이 교장이 로버트 선교사입니다. 라부열이라고 하는 관련 대선을 하고 거기에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윤을 압송해서 조사를 하니까 신민회라고 하는 이 이재윤은 신민회 회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뭔가를 냄새가 나서 조사를 해갔는데 그게 이제 테라우치 암살 모이지 않냐. 그거는 자기들이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나중에. 근데 이재윤이라는 이 사람이 뭔가 수상한데 그게 이제 그 전에 이재명의 이완용 피격 사건을 추적하다가 이재윤이라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이재윤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누구를 만나고 그러니까 윤치호나 안창호나 양기탁이나 임치정, 안태국 이런 사람 자꾸 만나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해서 보니까 뭔가 어떤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이 아카시 모토지로의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이 전직 어디서 근무했냐면 이 전 근무지가 러시아 대사관에 이제 이 육군으로서 그런 직책이 있다고 그래요. 군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대사관 근무를 하는. 그러면서 러시아 짜르 체제의 비밀경찰 제도를 확실하게 거기서 배워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비밀경찰을 이 사람이 사실상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헌을 정치경찰, 비밀경찰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을 탄압했던 그 정치경찰, 비밀경찰의 시스템을 수사기법이라든지 고문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아카시 모토지로가 거의 이 사람이 갖고 오는데 그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그게 바로 이 백오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사기법을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비밀 조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신민회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훈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점에서는 비밀 조직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러한 감을 가지고 근데 이상한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직을 만났던 사람들을 이재윤이 만났던 사람들을 미행해가지고 이재윤은 자기가 미행당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전부 다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포의 명분이 뭐냐면 이제 그게 데라우치 암살을 못해. 그러니까 신민회가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엄청난 음모에 뭔가가 이 타이틀이 필요한 거야. 뭐 간첩죄가 됐든 뭐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총독 암살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었죠. 그래서
500여 명을 검거를 합니다. 500여 명을 검거를 하고 123명을 기소를 하고 그 중에서 구속 중에 수사하다 고문한 거죠. 3명이 옥사하는데 그 옥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전덕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의 장남 길진영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순국하는 거예요. 순국 열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5명입니다. 지금 얘기해 보면 연행되는 신민회원들이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에서는 99명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뭐 왜 그러냐면 이 테라우치 암살을 모의했다. 암살을 모의한 게 죄명이에요. 그러면 테라우치 암살을 모의한 거를 모의했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의한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99명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1심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박내우라고 하는 장필석이라는 피해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찰 조서에 그 암살을 모의했다 그러면 모의하면 혼자서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 모여서 그게 그날 모여가지고 모의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허위 자백을 했어.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의했다라고 한 그 기간에 헌병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었어. 헌병대에서 끌려가 조사를 받는데 무슨 모의를 해. 말이 안 되지. 그런 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양준명 그 선생, 선천의 양준명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모여서 뭐 7, 80명이 모의를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양준명 그 사람의 집에는 7, 80명이 앉을 수 있는 7, 80명 집이 모여서 하는 엄청나게 큰 저택이어야 돼요. 10명도 채 못 앉는 서도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집이었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암살 모의하기 위해서 선천역에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 모였던 사람이 타지방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가려면 걸어서 가지를 못하잖아요. 열차를 타고 이용을 했다. 그런데 그 곽산, 선천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역에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수가 많지가 않아. 나중에 변호사가 그날 이 철도를 이용한 여객수를 조사해 보니까 그 모의했다라고 허위 자백한 그날에는 하루 이용객이 5명, 6명이었네. 그러니까 뭐 3, 40명이 모여서 모의를 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사실관계상 맞지 않는. 그러니까 2심에서는 99명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6명은 이제 여전히 있는데 그 6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윤치호예요. 그러니까 윤치호가 이 백오인 사건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친일로 기우기 시작합니다. 그 백오인 사건이 기점이 됩니다. 여튼 이제 이 백오인 사건, 3.1운동이 이제 이어집니다.